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6회차 이론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기본 가정으로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다. 자, 1번은 맞죠. 자, 세 가지 있습니다.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자, 기업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바로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 이 문장 때문에 틀렸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뒤에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말 그대로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자, 말 그대로 기간별로 보고하자라는 거겠죠.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3개월에 한 번 분기 보고서, 6개월에 한 번 반기 보고서 이러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잘 매치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저가법. 그러니까 취득가액, 장부상 단가는 취득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12월 31일 현재 결산일의 시가가,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 하락한 것만큼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 예상 판매 가격 있죠? 그 다음에 판매할 때 들어갈 예상 판매 비용 있죠? 두 개를 빼주시면 지금 현재 내가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개를 빼주시면은 120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얼마에 취득했어요? 이 상품을 200원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200원에 취득을 했으면 못해도 뭐 210원, 220원 이렇게 플러스 알파 이익을 붙여서 팔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이 손해만큼을 장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가 우리 취득했을 때 두 개 곱해주시면 40만 원이죠. 그죠? 4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가 120원이고요. 수량은 2,000개예요. 그러면 24만 원. 두 개를 빼서 나온 금액만큼을 평가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저가법이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가격이, 즉 시가가 떨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평가 손실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시가가 증가했을 때, 상승했을 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우리 재고자산 취득해서 이 붙여서 파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시가가 증가한 거는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돈을 붙여서 팔 거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시가가 올랐을 때는 평가하지 않는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본 항목의 분류와 계정 과목 연결이 옳지 않는 것. 자, 3번 같은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죠. 1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재평가 잉여금 맞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계정이고요. 미실현 손익이 들어가요. 미실현 손익. 자, 미실현 손익은 평가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과 4번 보시면 둘 다 평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가 손익이나 평가 잉여금이 들어갑니다.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맞고요. 자, 3번 자본 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급. 자, 우리 자본 잉여금은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 남은 돈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하는 금액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들어갈 거고,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그 계정 과목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이러한 계정 과목들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3번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론 문제 풀다가 실무 프로그램 열어볼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자본 잉여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꼭 맞추는 문제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주,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무 손실이 포함됩니다. 수량 부족을 재고자산 감무 손실이라고 했고요. 자,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자 라고 했고, 자, 이때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해요.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해요. 부족한 수량은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뭐 상품, 제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매출 시 지급된 운반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죠. 취득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자산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재고자산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이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문장도 맞죠? 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깎아준 거기 때문에 빠질 거예요. 그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 평가 손실은 시가가 하락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 원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따라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상호입니다. 자, 다음 5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9월 1일 1000주 구입했고요. 1,5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 액면가. 자, 액면가는 사실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자본금, 사채.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우리 회사가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자, 지금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입장이죠. 구입할 때는 액면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9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자, 1000주에다가 1,500원. 150이죠? 150.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현금 150. 그 다음 12월 31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보고 평가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1,500원에 구입했고요. 12월 31일 현재 2,100원이래요. 그럼 600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1000주 곱하기 600원, 60만원 증가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60.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60.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이제 처분했어요. 매각했죠? 네, 2,000원에 매각했대요. 자, 그러면 돈 들어와야 되고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2개 곱해주시면 200만원 들어올 거고요. 저희 단기 매매증권은 이제 자산 감소 들어가야겠죠.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210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정가치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0만원. 자, 그럼 210만원짜리를 200만원 받고 처분을 했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10만원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자, 이 금액도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분계 연습을 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쭉 분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실 때에는 굳이 취득부터 다 하지 마시고 자, 공정가치, 우리가 평가한 금액만큼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랑 그 다음에 처분 당시 금액이랑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2,100원인데 2,000원에 매각했네. 100원 손실 받겠다. 근데 천주 가지고 있다.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24년도 말 장부 금액은 2,500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 8월 1일 2,400에 처분했고요. 25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대요. 자, 우리 처분이익 계산 어떻게 하시죠? 우리 취득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자,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오겠죠. 자, 지금 취득 금액은 처분 금액이죠. 처분 금액.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주시면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나올 거예요. 자, 처분 금액은 2,400.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저희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익이니까 플러스 나왔을 거고 250. 자, 그럼 2,400에다가 250을 빼주시면 장부 금액이 나오겠어요. 그죠? 자, 빼볼게요. 2,400 빼기 250, 2,150.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은 2,150이죠. 그래서 8월 1일 당시에 2,150만 원이고요. 장부가. 전기에 2024년 12월 31일에는 2,500이었어요. 장부 금액이 하락했죠. 하락한 이유는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 3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장부 금액, 그 다음에 처분 시점 장부 금액, 두 금액의 차이는 감가상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번 같은 문제 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나온다. 자, 손실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자, 다음 7번. 자, 7번부터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 자, 10% 부과되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1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자, 우리 부동산을 빌려준다 라는 거는요, 용역의 공급으로 들어가는데, 용역의 공급은 내가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죠? 매기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건물이나 부동산, 나머지 있죠?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때는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 잘 기억해 주시고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자, 부가세 매기지 않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담보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4번 조세를 물납하는 것. 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내가 뭐 토지라든지 건물로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부가세 매기지 않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이고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나머지는 적법하게 수치했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금액은 공급가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 자, 지금 매출액이 있고요. 여기는 매입액이네요. 자, 우리는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 빼주시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죠? 납부세액. 자, 그럼 매출세액 볼게요. 자, 여기에는 부가세를 넣어 볼게요. 자, 국내 매출액 곱하기 10% 하죠. 그래서 부가세 300. 자, 직수출액은 곱하기 0%죠. 부가세 없죠. 자, 그럼 매출세액은 일단 300. 자, 매입세액, 컴퓨터 매입세액 가능하죠. 곱하기 10%. 그러면 11만 원. 110만 원인가요?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배달용 트럭 구입액
이것도 사업과 관련 있죠. 곱하기 10%, 150. 거래처 증종용 선물 구입액. 자,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 부분은 공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불공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매출 세액은 300이고요. 매입 세액은 260이네요. 그러면 40만 원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두 개 빼면은 40.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선물한 거 공제 안 되는 거 알고 있냐? 이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불공은 공제 안 되는 부분이었죠. 우리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거래처에 증정했다, 접대 나올 거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사적 사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승용차, 그죠? 나오면 잘 봐주셔야 되고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는 공제 안 됩니다. 경차만, 1000cc 이하인 경차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토지에 관련된 것도 안 돼요. 자, 다음 9번. 자, 종합소득금액. 9번부터는 이제 소득세고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죠. 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천 징수했대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자, 배당소득이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자, 이 배상금은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아니에요. 자, 이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따라서 금융소득에서는 빼주셔야 되겠고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 징수는 안 했대요. 그죠? 해외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금 뗀 적이 없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쪽으로 들어갈 거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 쪽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죠. 우리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해요. 근데 다 합쳤을 때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리과세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다만 우리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 징수된 적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배당을 받거나 이자 소득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그 이자를 받은 회사로부터 미리 원천 징수, 즉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종결하겠다라는 게 분리과세거든요. 근데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에서 원천 징수, 즉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 아닙니다.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가족 있죠. 대표자의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받아간 급여가 있다. 자, 이 부분은 공제 가능해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자, 비과세 맞죠? 논밭 비과세 들어가고요. 3번. 국내 소재 1주택. 그럼 일단은 2번이 정답. 자, 국내 소재 1주택 고가주택이다.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 틀렸죠?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비싼 주택. 지금 현재는 12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봐요. 4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우리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세금 떼이는 사업자. 자, 우리 프리랜서다. 특수고용인이다 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고요. 3% 떼이죠. 그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 자,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셔서 종합과세를 또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론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무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